2008년 11월, 가평의 산길은 낙엽이 차곡히 쌓인 채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 고요함 한가운데서 한 남자의 흔적이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꺾여 사라졌다. 마지막 목격 후 단 10분, 그 짧은 공백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실종자는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았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를 찾기 위해 뛰어다닌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침묵했고 서로 다른 기억을 품은 채 시간을 버텨야 했다. 가평의 차가운 늦가을은 그날 이후 더 이상 평범한 계절이 아니었다. 그날 실종된 남자의 이름, 가명 박준호, 그리고 그를 둘러싼 두 개의 갈등. 하나는 연인을 둘러싼 삼각관계의 갈등, 다른 하나는 돈을 둘러싼 불편한 약속이었다. 이 두 가지 갈등이 결국 그의 실종에 엮여 있었던 것일까?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2008년 가평에서 벌어진 실종 사건을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오늘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보는 이야기는 당시 남겨진 증언을 바탕으로 한 채 해석이며 사건 발생 수문의 시간 전후의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미해결 실종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체가 흐려지지만 그 여백이 커질수록 드러나는 진실의 그림자는 오히려 또렷해진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미스터리 기록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박준호는 당시 이혼 소송 중이었다. 긴 시간 누적된 갈등은 결국 결혼 생활을 끝으로 몰고 갔고 그 과정에서 그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지쳐 있었다. 회사에서는 성실하고 조용한 직원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깊은 피로가 번져 있었다. 동호회 사람들은 그가 자주 한숨을 쉬거나 조용히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그런 준호의 삶에서 유일하게 숨이 트였던 공간이 바로 등산동호였다. 자연 속에서는 생각이 잦아들었고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는 말들을 솔직하게 꺼낼 수 있었으며 이를 무겁지 않은 분위기로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동호회 안에서도 작은 감정의 파도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 감정의 진원지는 가명 이연주였다. 연주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성격의 여성으로 동호회 내에서도 모두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준호는 이혼 소송을 겪으며 무너지는 마음을 그녀와의 대화에서 잠시 잊곤 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감히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동시에 거리감을 유지해야만 하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문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연주를 둘러싼 감정의 중심에는 준호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었다. 바로 가명 최성우, 등산동호회의 또 다른 핵심 멤버였다. 성우는 준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연주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몇 달 전부터는 더 훨씬 적극적으로 접근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고 평일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때때로 작은 산행을 단둘이 하기도 했다. 동호회 사람들도 거의 좋은 감정이 오가는 사이라 알고 있었다. 문제는 준호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길 줄 알았지만 성우는 그렇지 않았다. 균형이 무너진 삼각관계의 긴장은 조용히 누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갈등만이 이 사건을 뒤흔들었던 것은 아니다. 준호가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던 그 시기에 그는 또 다른 한 사람과 투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가명 정도현. 준호와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으로 소규모 투자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도 도현이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둘 사이엔 계산이 애매한 부분과 불신이 쌓여갔다. 준호는 더는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투자 정리를 요청했지만 도현은 자신도 난처한 상황이라며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런 대화가 몇 차례 오가며 둘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격해졌고 주변 지인들도 두 사람이 다툰 이야기를 건너듣곤 했다. 결국 준호의 실종 직전 시점에서 그는 감정적 갈등 하나와 금전적 갈등 하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짊어진 상태였다. 11월 14일 금요일, 동호회의 1박 2일 가평 여행이 시작되는 날, 준호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동호회 몇몇은 그가 어딘지 모르게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을 느꼈다고 말했다. 펜션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3시. 회원들은 짐을 풀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저녁 준비를 하며
평범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서로가 모르게 숨긴 감정들이 있었다. 저녁 7시경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졌다. 모두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편하게 웃던 그 순간 작은 파문이 시작된다. 연주가 다른 회원과 대화를 나누며 자리를 잠시 옮겼고 그 틈에 성우는 준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그리고 그 말은 고요한 물 위에 흘린 기름처럼 빠르게 번졌다. 그만 신경 써. 그쪽 일도 아직 정리 안 됐잖아. 성우가 내뱉은 이 말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준호의 개인 상황을 직접적으로 찌르는 말이었다. 준호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어두운 얼굴로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 성우의 태도는 여유로웠고 그 여유는 오히려 도발처럼 보였다. 준호는 결국 낮게 말했다. 너무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 순간부터 공기는 묵직해졌다.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감지했다. 연주가 돌아왔을 때 성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준호는 더 이상 자리에 머물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펜션 뒤편으로 향했다. 바람이 가벼운 뒤구름 냄새를 품고 지나가던 밤이었다. 그날 밤의 이 짧은 충돌은 다음 날 실종과 직접 연결되었을까? 혹은 이 갈등은 단순한 시작점이었을 뿐 실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일까?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지만 실종 타임라인은 이 갈등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한 채 다음 날로 이어진다. 그리고 다음 날 11월 15일 오전 평범한 산책로 위에서 박준호의 발걸음은 아주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11월 15일 새벽 공기는 묘하게 차갑고 지나치게 고요했다. 펜션 주위의 산 능선은 흐릿한 안개에 덮여 있었고 나무 잎은 밤새 떨어진 물기 때문에 눅눅하게 잠들어 있었다. 동호회 사람들은 전날 밤과함했던 탓에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그 와중에도 박준호는 평소와 달리 가장 먼저 움직였다. 그는 아침 6시 40분경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방에서 조용히 나왔다. 방 안에는 접어놓은 재킷이 있었고 휴대폰은 충전기에 꽂혀 있었다. 그리고 그가 신었던 등산화 앞에는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흔적처럼 보이는 짧은 멈칫의 자국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가 보았다면 말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출발을 목격하지 못한 채 그 새벽은 조용히 흘러갔다. 펜션 CCTV를 확인한 결과 준호가 문을 나선 시각은 정확히 0648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의 옷차림은 가벼운 외투에 편한 바지에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로 보였다. 장시간 산책을 준비한 사람의 모습이라기엔 다소 미흡했다. 그러나 그날 준호는 산책 정도로 가볍게 현실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었는지 모른다. 감정의 무게는 머리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웠을 것이다. 전날 밤 성우와의 말다툼이 준호의 마음을 흔들었고 삼각관계의 미묘한 긴장은 단순한 질투나 경쟁을 넘어 한창 흔들리고 있던 그의 삶 전체에 균열을 내는 또 하나의 압력처럼 작용했다. 하지만 준호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감정적 문제보다 더 오래된 갈등, 돈과 책임이 얽힌 또 다른 문제 하나가 준호의 등을 누르고 있었다. 몇 달째 이어지던 투자 갈등, 정도현과의 불편한 대화는 준호에게 다시는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인간관계로 굳어져 있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투자 정리를 결심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번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갈등 위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또 하나의 그림자가 겹쳐지고 있었다. 이혼 소송 중인 준호의 아내, 가명 박미라. 두 사람은 이미 한동안 별거 상태였고 소송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진 뒤 가족들이 준호의 행적을 되짚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파편처럼 튀어나왔다. 준호 이름으로 가입된 사망보험, 그리고 그 보험의 수익자가 아내 박미라로 지정되어 있었다. 보험 자체는 부부가 함께 잘 지내던 시절에 들어둔 것이었지만 별거 이후에도 해지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으며 준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종 당시 이혼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사망보험의 실수령인이 여전히 아내라는 사실은 후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언급되었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아내에게 의심을 던지는 근거는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은 때로 의도의 유무와 상관없이 미스터리의 구조 안에서 중요한 그림자처럼 남는다. 펜션 안 사람들은 7시 반이 넘어서야 하나둘씩 거실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커피를 내리는 소리, 씻고 나온 사람들의 발걸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평범한 여행의 아침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8시가 되어도 준호가 나타나지 않자 사람들은 슬며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를 깨우러 방으로 올라갔다가 충전기에 꽂힌 휴대폰과 침대에 그대로 놓인 재킷을 발견했다. 이 불편한 조합은 모두에게 한 가지 의문을 던졌다.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연주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밤새 마음이 복잡한 상태였고 전날 두 남자가 자신을 두고 벌였던 짧은 말다툼 때문에 조용히 마음이 불편해 있었다. 그래서 아침에 준호를 보지 못한 사실이 묘하게 신경 쓰였다. 한편 성우는 침착한 얼굴로 산책 나갔겠지. 저 사람 원래 아침 일찍 움직이잖아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엔 설명하기 어려운 미세한 굳음이 느껴졌다. 8시 20분. 동호회 사람들은 펜션 주변을 먼저 둘러봤다. 데크 아래, 주차장 근처, 작은 언덕길, 그리고 근처의 짧은 산책로. 그러나 준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발자국을 따라가도 어느 순간부터 땅의 흔적이 어색하게 끊겨 있었다. 마치 발걸음이 뚜렷한 방향성을 잃고 갑작스레 다른 길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그 시간 가평의 초겨울 산책로는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묘한 빛을 띠고 있었다. 나무잎이 젖어 있었고 밤사이 내린 가는 비가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길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숲의 기운은 묘하게 답답했다. 준호가 홀로 걸었을 그 길을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산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는 듯한 기묘한 감각을 느꼈다고 말했다. 9시가 가까워지자 펜션 내부의 공기는 점차 불안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모두가 준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을 떠올렸고 자연스럽게 전날 밤의 대화가 이야기의 중심에 떠올랐다. 성우와 준호 사이의 긴장, 삼각관계라는 민감한 감정의 꼬임, 그리고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를 갑자기 가로지른 순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아직 단순한 추정일 뿐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연주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성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제 둘이 무슨 얘기했어? 성우는 시선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답을 짧게 끊어 말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그 사람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한마디 했을 뿐이야. 그러나 그의 말투는 이상하게 차가웠고 그 차가움은 연주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냈다. 이어서 연주는 조용히 덧붙였다. 괜히 마음 상하는 얘기한 건 아니고. 성우는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너무 길었다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귀에 남아 있었다. 9시 10분. 실종이라는 단어가 아직 입에 담기기엔 이른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아침의 묘한 공기와 남겨진 흔적의 이상함, 그리고 준호가 평소 하던 행동과 달랐던 부분들이 하나둘 겹치면서 동호회 사람들은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 누군가 말했다. 혹시 혼자 생각 정리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말은 얼핏 위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준호의 마음을 억지로 정리하려는 얕은 결론 같았다. 준호의 삶은 이미 한 가지가 아닌 여러 문제들이 겹쳐 얽힌 상태였다. 연주와의 감정, 성우와의 긴장, 도연과의 금전 갈등, 이혼, 소송, 그리고 그 소송을 둘러싼 사망보험이라는 민감한 사실. 단순한 실종으로 보기엔 너무 많은 그림자가 그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동호회 사람들은 결국 펜션 주인에게 상황을 알렸고 9시 40분경 가평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넣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시점까지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이 실종이 단순한 길 잃음이 아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의문을 불러오는 미스터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전 10시를 넘기면서 사건의 대칭이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했다. 준호의 발자취가 끊긴 순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20분. 펜션의 분위기는
이미 평범한 여행의 기운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 문 밖을 향해 움직였고 준호가 걸어 나간 방향으로만 집중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본능적 추적일 뿐이었다. 그가 어느 지점까지 걸어갔고 어디에서 방향을 틀었는지 혹은 그 이후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새벽 그는 그저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숲속으로 스며들었다. 실종 신고 여부를 두고 잠시 논의가 오갔다. 성우는 신고를 조금 늦추자고 주장했다. 평소 준호가 혼자 산책을 나가는 일이 잦았다는 이유였다. 그는 혹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며 상황을 지나치게 비관하지 말자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단단한 벽 같은 것이 존재했다. 반대로 연주는 신고를 서두르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전날 밤의 말다툼이 준호에게 주었던 압박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준호가 그 싸움 이후 어떤 표정이었는지, 어떤 눈빛으로 술잔을 내려놓았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마치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결국 동호회원들은 10시 40분경 가평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넣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은 단순한 잠시 자리를 비운 여행자가 아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실종자로 전환되었다. 경찰은 첫 단계로 주변 CCTV를 확인하고 펜션과 연결된 산책로의 주요 지점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산속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길들은 대부분 CCTV가 없었고 그가 어느 방향으로 사라졌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 시각 성우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쩌면 그는 전날 준호와 나눴던 짧고 날선 대화가 이 상황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될까 봐 조용히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반복했지만 연주는 성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그의 말과 표정 사이 어딘가에서 미묘하게 어긋난 감정들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쯤 동호회원들 중 누군가가 문득 말했다. 혹시 금전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건 없었을까? 그 말은 연주도 성우도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야기였다. 준호가 정도연과 투자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투었다는 사실. 누군가는 그 다툼이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준호가 최근 그 문제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얘기했다. 도연이 준호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긴 건 아니지만 투자 원금 회수 문제를 두고 서로 의견이 치열하게 충돌한 적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감정의 문제 하나, 금전의 문제 하나. 그리고 그 둘은 서로 다른 무게지만 준호라는 사람 안에서는 얽히고 겹쳐져 더 큰 압력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오전 11시, 경찰은 준호가 마지막으로 걸어 나간 방향을 기준으로 수색을 시작했다. 동호회 사람들도 경찰의 안내에 따라 주변을 함께 돌아봤다. 산책로 입구부터 시작된 탐색은 점점 깊은 숲속으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낙엽 위에 남은 희미한 흔적들을 살피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뿐이었다. 이 즈음에서 한 가지 미묘한 정보가 등장했다. 펜션 주인의 기억이었다. 그는 새벽 무렵 창밖에서 누군가 말소리 같은 것이 짧게 들렸다고 했다. 소리는 또렷하지 않았고 사람의 목소리가 맞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얘기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열었다. 준호가 혼자가 아니었다면 누군가와 짧게 대화를 나누었거나 혹은 소리 없는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닐까. 주인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그 희미함 속에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조각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구급대와 경찰 인력이 더 투입되었고 드론 수색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산의 지형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사람의 발자국 하나조차 금세 사라지는 낙엽과 흙의 조합, 사라진 흔적을 찾아내기엔 날씨도 지형도 만만치 않았다. 오후 2시가 되자 수색 범위는 더 넓혀졌지만 준호의 행적은 이따금 끊어졌다가 희미하게 나타났다가 다시 완전히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발걸음을 숨기듯 혹은 어느 순간 갑자기 길을 벗어난 것처럼 성우는 수색대 근처에서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며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멀리 나가지 않았다. 연주는 그런 그의 행동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감정을 숨기려 했었다. 그녀는 준호를 걱정했고 동시에 성우에 대한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었다. 전날 성우가 내뱉었던 한마디, 정리부터 하는 게 먼저잖아. 그 말이 어쩐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메아리처럼 계속 울리고 있었다. 오후 3시경 경찰은 준호의 자취를 찾기 위해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시도했다. 그러나 충전기에 꽂혀있던 휴대폰에서는 아무런 위치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이는 곧 그가 아무런 연장을 들고 나가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물도 휴대폰도 재킷도 없이. 이 상황은 자연히 2가지 의문을 만들어냈다. 첫째, 정말 단순한 산책이었을까? 둘째, 그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가볍게 나선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의문들은 사건의 또 다른 층위를 열었다. 준호가 감당해야 했던 이혼 소송. 그 소송 속에 존재한 사망보험의 문제. 보험의 수익자가 아내였다는 사실은 경찰 내부에서도 작게 언급되었다. 직접적으로 혐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종류의 정보는 일반적인 실종 사건에서는 보기 드문 요소였다. 가족 내 갈등, 재산 문제,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선택들이 사건과 교차할 수 있는 요소로 남았기 때문이다. 오후 4시, 해가 빠르게 기울기 시작했다. 초겨울의 산은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고 빛이 떨어지면 시야 확보가 어렵다. 수색대는 실종 첫날 해가 지기 전까지만 1차 수색을 진행하기로 했고 저녁 무렵이 되면서 사람들은 지친 표정으로 다시 펜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그 순간 모두는 같은 생각을 했다. 단순한 실종치고는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았다. 준호가 스스로 길을 벗어났을 가능성,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 움직였을 가능성, 그를 누군가 불렀을 가능성, 혹은 아주 우연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까지. 그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닫히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밤 8시, 펜션 거실은 낮보다 더 침묵에 잠겨 있었다. 사람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연주는 손끝을 떨며 자신이 알고 있던 준호의 모습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있었다. 그가 무너지고 있던 삶, 흔들리는 감정, 금전 문제, 이혼 소송, 그리고 사망보험이라는 얽힌 그물망. 그 모든 것이 단 하루, 그것도 여행지에서 갑작스럽게 끊어져 버린 것이다. 한편 성우는 거실 창가에 서서 숲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알 수 없는 불안과 조심스러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가 무엇을 떠올리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연주는 그 순간 성우의 옆모습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무언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느낌. 금전 문제도 감정 문제도 아닌 또 다른 무언가. 이제 사건의 첫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수색은 잠시 멈추었고 사람들은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을 되짚으며 밤을 버텼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어질 이 사건의 전개 속에서 더욱 기묘한 단서들이 하나둘 떠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단지 한 남자가 새벽에 혼자 산책에 나섰다는 단순한 문장 하나였다는 것을. 가평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숲은 전날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다. 11월의 공기는 밤사이 급격히 떨어져 아침 산책을 나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툼한 겉옷을 꺼내야 할 만큼 싸늘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실종 사건의 방향을 흔드는 또 하나의 의문으로 떠올랐다. 박준호가 사라진 그 새벽, 그의 방 안에는 외출신을 입던 자켓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지갑도 휴대폰도 열쇠도 소지품까지 고스란히 펜션 내부에 남겨진 채였다. 경찰은 이 점을 가장 먼저 주목했다. 11월 중순의 체감온도는 영상 3도에서 1도 사이,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엔 영하권으로 떨어지던 시기였다. 그런데 준호는 마치 급하게 무언가에 반응하듯 겉옷 하나 걸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경찰은 이 행동이 자연스러운 산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른 새벽,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어둠 속으로 나간 건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기보다는 누군가와의 만남, 혹은 급하게 이어진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삼각관계로 인한 감정적 충돌, 투자 갈등으로 이어진 금전적 문제, 그리고 전날까지 이어졌던 펜션 내 말다툼,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고려되던 중 경찰은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다. 준호의 은행 계좌에서 사라지기 전 일주일쯤 되는 시점, 아내 박미라가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금액 자체는 특별할 것도 범죄를 의심할 만큼 큰 액수도 아니었다. 하지만 시기와 상황이 문제였다. 준호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사망보험의 수익자 명의는 아직 아내에게 있었다. 준호는 최근 보험 해지나 수익자 변경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주변 진술도 겹쳐졌다. 그리고 그 직후 아내가 현금을 목돈으로 인출했다는 사실은 경찰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향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미라를 참고인 조사로 불러 사건 전후의 행적을 면밀히 물었다. 그녀는 돈을 인출한 이유가 생활비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명확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감정 변화를 세심히 관찰했고 직접적인 갈등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여러 차례 질문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가 실종되기 전 저는 만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날 서울에 있었고 제 일로 바빴어요. 남편이 왜 그런 일을 겪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CCTV 기록, 휴대폰 위치 추적, 카드 사용 내역. 모든 기록은 그녀가 그날 가평 인근에 없었다는 사실과 일치했다. 현금 인출이 사건과 직접 연결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인출된 돈은 혼자 지내던 집의 생활비 흔적 속에 섞여 있었다. 수사관들은 혹시 남편의 보험금 문제와 관련된 동기가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어느 지점에서도 범죄로 이어지는 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흘렀다. 산과 계곡은 여러 팀이 번갈아가며 수색을 이어갔지만 준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군부대까지 협조 요청을 받았고 민간 수색견 팀도 2번이나 현장을 체크했다. 그러나 결과는 매번 같았다. 흔적 없음, 방향 없음, 사고의 단서도 없고 범죄의 증거도 없었다. 발자국도 옷가지도 물에 빠진 자국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새벽 어둠 속에 그가 스스로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처럼 경찰은 결국 범죄 가능성과 실족 가능성을 나란히 두고 다시 사건을 재구성했다. 만약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나갔다면 그 상대는 누구였을까? 성우, 도현, 혹은 펜션에서 새벽까지 말다툼을 들었다는 주인의 증언 속 인물일까?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결정적인 연결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준호와 갈등을 겪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명확히 그를 사라지게 만들 만한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감정의 흐름은 있었지만 범행의 손길은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더 흐르자 수사는 점점 한계에 다다랐다. 실종 3개월 차가 지나고 더 이상 새로운 제보도 없었다. 기록 속에서 단서가 빠져나올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사건은 결국 단순 실종, 그리고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미라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의심은 몇 차례 반복된 조사 끝에 공식적으로 해제되었고 가평경찰서는 사건을 미제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다. 박준호의 실종은 그 이후로도 여러 사람들의 인생에 조용하지만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성우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냈고 연주는 그 후로 오랫동안 어떤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도연은 투자와 인간관계를 다시는 섞지 않겠다고 주변에 선언하며 살아갔다. 그리고 박미라는 여전히 어떤 인터뷰도 거절한 채 조용히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날 새벽 준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없었다. 11월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자켓 하나 없이 사라진 남자. 그가 향했던 어둠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 나갔던 걸까? 아니면 마음속에서 오래된 압박과 싸우다 스스로 숲의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간 걸까? 누구도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은 아직 가평의 숲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다. 모든 단서는 절반만 드러나 있고 모든 가능성은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멈춰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도 완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어떤 미스터리는 결말을 찾지 못한 채 멈춰버린다. 그리고 그 멈춤이 때로는 가장 조용한 공포가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읽어주는 남자였다.